자, 이어서 갈까요? 2회차 문제 1번. 다음 밑줄진 내용에 해당되는 사건은 이 싸움에서 이후에 우리 역사가 시대적, 보수적 사상에 무너지고 말할 거니와 그 반대였다면 우리 역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면으로 나아갔을 것이니 이것을 어찌 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 아지하냐까. 밑줄 공부 아시겠죠? 이 정도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신철선이 쓴 책이 그 유명한 조선 삼고사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1000년 이래 제1의 사건이다. 네. 무엇을 이렇게 표현한 거 다 아시죠?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이렇게 넓게 평가한 거죠. 신채호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1번 정중부 이방 이구 등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거 무신 정권이죠. 두 번째,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군사를 동원하여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목종을 살해하고 현종을 왕으로 옹립했다. 강조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예종 사후 그는 반대파를 제거하고 18자 이왕설을 믿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다. 이자겸에 대한 얘기. 당연히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서경천도를 주장하였으며 묘청은 국호를 대의국, 연호를 천계, 군대를 청견충의군, 궁궐을 대야공이라 했으며 김부식은 관군에게 진압되고 말았죠. 대략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만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묘청 서경천도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정부 했던 얘기는 했던 건 뭔가요? 삼국사기가 편찬됐다는 사실도 더불어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사건의 선후관계입니다. 사건의 선후관계. 전체 내용을 다 알아둘 수 있습니다. 자, 기억본 가겠습니다. 격양한도 1270년. 격양으로 돌아가죠. 강화도에서 127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인성 전투 1232년. 강화촌도 1232년. 처인성 전투하고 그 다음에 강화촌도는 비슷하죠. 그래서 강화천도가 먼저고 처인성 전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천도가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몽고사신 제고의 필설 1225년. 그 다음에 미음범 무오정변 1258년 무오정변이라고 그러죠. 무오정변이란 최씨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4대 대략 한 80년. 최씨 정권 한 80년 정권이 이제 붕괴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나요? 김준에 의해서. 이걸 무오정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자, 고려시대 농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겠죠. 모두 고르세요. 농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고려 것만 골라봅니다.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고려 후기. 기피가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신경법이라고 그러죠. 신경법. 소를 이용하여서, 소를 이용했다는 건 뭐죠? 우경이죠. 소를 이용해서, 우경을 이용해서 깊이 갈았다. 신경법이라고 합니다. 일반화되었다. 이건 고려 후기입니다. 참고로 우경이 처음 나온 것은 신라 지증왕이죠. 그렇다면 고려전기는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근데 고려전기는 알다시피 기록이 없어요.
꼭 구분하셔야 된다. 고리 후기와 전기 부분에 우경을 위한 신경법이 나오는지를 물어봤을 때 전기가 나오면 틀린지 뭐냐. 전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니은 남부지방에 모내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고려 후기에 모내기법도 등장하게 됐다. 일명 이양법이라고 그러죠. 고려 후기에. 자, 이양법이 조선 정기에는 어떻게 쓸까 물어보죠. 조선 정부는 이걸 찬성해서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무슨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내기가 가장 필수적인 게 물이란 말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 자, 모내기가 조선 후기에 됐을 때 어떻게 쓸까? 이때 우리 알다시피 일반화가 됩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갑작스럽게 전기에 반대했던 게 후기에 갑자기 일반화로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 양법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일반화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잖아요. 자, 전기에 보세요. 돈 많은 지주들은 이 양법을 시행해요. 다수가 하지 않았지 지주들은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서 이 양법을 어느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 기술이 어떻게 후기가 되면 일반화됐다는 뜻이에요. 잡으셔야 돼요. 이것도 다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써보고 읽어보고 읽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양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예, 디귿인가요? 예.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예. 조선시대에 이모작이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벼농사가 끝나잖아요. 10월이나 11월 달 되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온도가 있으니까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늦어도 12월 말쯤에 다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 물을 빼고 난 다음에 밭농사는 기록 뭐야? 보리, 이모작을. 왜 이모작을 하죠? 조선시 사람들이 벼농사 끝나고 왜 물을 다 빼고 그런다고 그래도 보리를 심냐고. 응? 오, 수업 잘 들었네. 네. 보리는 세금 추징 대상이 아니에요. 됐죠? 네, 좋습니다. 상품 작물 재배로 인한 농가의 소득세, 소득 증가. 네. 조선 후기입니다. 상품 작물. 고려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담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화훼, 꽃을 얘기합니다. 화훼는요. 꽃에 대한 얘기. 기타, 우리 반찬에 푸식으로 올랐던 것들 거의 대부분 후기에 등장하죠. 뭐 마늘이니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니을번 보리, 콩, 조 2년 3작에 돌려짓기가 보급되었다. 2년 3작 윤작법 뭐죠? 조, 보리, 콩이 2년에 걸쳐 3번 농사짓게 되었다. 이게 한 가지 농산물을 계속 짓게 되면 중금속이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게 오염돼서 산성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3개의 작물을 계속 심었을 경우에 이게 섞여지면서 알칼리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 중성을 유지해서 농사를 계속 짓게 될 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2년 3작의 윤작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언제 등장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요? 고려 전기부터 등장합니다.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등 보일라. 선생님 등 보이지? 출판 판사하다 보면 등장, 보급, 일반화. 어쩔 수 없이 이거 암기 좀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2년 3작 윤작법하고 되게 여러분 힘들게 만들 것 중에 하나가 2년 3작 윤작법이에요. 네. 틀리시면 안 됩니다.
등보일라 이렇게 살짝 외우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3개, 기역, 니은, 미읍. 틀린 지문은 디귿, 니을.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갈까요? 문제 4번. 자, 이건 판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가와 나의 인물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옳은 것. 정도전과 정몽주에 대한 얘기. 요즘에 사극 드라마를 선생님이 유일하게 봅니다. 태종 이방원을요. 볼 게 없어. TV 프로가 선생님 맞는 입맛에 맞는 프로가 없어서 유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9시 한 40분쯤 하는데요. 다 아는 내용인데 보고 있어. 아이러니하죠. 볼 게 없어서. 정도전과 정몽주에 대한 얘기. 자, 보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가. 정몽주는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조선을 공고하였다. 정몽주가 아니죠. 정도전을 바꿔야 되겠죠. 네, 정도전과 신흥 무인세력 이성계 세력과 손을 잡은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두 번째. 가. 정몽주는 나를 제거하고 조선 공국에 참여했다. 아니죠.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해버리죠. 틀렸죠. 또 정도전 훗날 이방원에도 제거가 됩니다. 네. 결국은 정도전, 정몽주는 전부 다 이방원에 제거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그 다음에 3번. 가. 나는 토지제도는 고칠 필요가 없다 생각했다. 아니죠. 네. 토지제도 볼게요. 정도전 마찬가지, 정몽주 마찬가지, 다 바꾸자고 주장하죠. 네. 정도전과 조준 같은 사람은 계민수전을 주장하죠. 계민수전이란 전국토를 전부 다 몰수합니다. 국가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n분의 1로 분배하자는 거야. 그리고 n분의 나눠준 다음에 수확량의 일부를 조세를 거둬들여서 이 조세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월급을 주자는 거야. 이게 계민수전이야. 우리 지금 20세기, 21세기에 하고 있는 이 제도야, 우리가.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국가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고 국가의 운영비를 국회 예산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거든요. 이게 주장한 계민수전이에요. 급진개혁파들이 주장한 게 계민수전이에요. 조준과 정도전이. 정몽주 같은 세력들이 어떻게 계민수전을 반대한다고요. 반대한 결과 협상에서 한 번에 나온 게 뭐죠, 이게? 이게 과전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한해서? 경기에 한해서 토지를 몰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준다고? 경기도민들에게, 요즘에 경기도민들에게 n분의 1로 주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도민들에게 수조지를 결정하고 공무원들이 수조지에서 본인의 수조권을 가져가자는 뜻이에요. 이게 과전법이에요. 누구에 준다? 전현직에 주더라. 예. 토지제도 계민수전을 알게 되면 되게 과전법을 씌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민수전은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과전법을 설명할 때 꼭 계민수전을 알아야만이 훨씬 더 이해가 돼요. 그래야만이 과전법 출제 비중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과전법 재미도 없고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자꾸 출제하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세력이 서로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가 이거 결국은 정치는 협상의 산물이거든. 협상의 산물의 결과 계민수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과전법은 바꾼 거거든. 오케이? (4번) 나는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정도전이. 그 책이 뭐죠? 불시 자편이죠. 1398년에 쓴 불시 자편입니다. 정도전의 책 중에 가장 늦게 발행된 게 불시 자편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도전 책을 혹시 나열하고 난 다음에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정도전의 불시 자편 무조건 제일 뒤로 넣어주면 돼. 혹시나 시험장 갔는데 선생님 정도전이 편찬한 책을 다 알아야 될 거예요? 알면 좋지만 그것까지 알고가 쉽지가 않잖아요. 혹시 선후관계 물어본다면 가장 뒤로 넣어줘. 불시 자편. 1398년까지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5번 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가나 법률을 시행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되게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도둑질한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자를 내게 합니다. 가지문은 고조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를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물건값의 12배로 변상하게 한다. 남녀간에 음란질을 하거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인다. 부여에 대한 얘기. 두 개로 묶었죠? 네, 보죠. 옳은 것. 가 체카에 풍습했다. 체카는 동해. 즉 자유재산 인정하는 게 체카죠. 무천이라는 제천행사. 이것도 마찬가지 동해. 3번 미송이 토기가 발견된 것은 청동기입니다. 청동기입니다. 고조선은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이렇게 부여는 철기 국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자면 그래도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나 여러 가의 사출도가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자료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었다. 그 후에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소를 차지하였다. 백제가 통치한 것을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하였다. 요 하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겠는데요. 사색이 근초광에 대한 얘기. 요소 지형을 격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요동이 되고 여기가 요서가 되죠. 백제에서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을 일정 기간 통치했다는 거예요. 요소 지역을 갖다가. 근초광에 되는 사색이. 사실 옳은 것. 1번 남조 동진과 수기하고 일본의 문물을 전파했다. 근초광.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흥한령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하고 남을 한강지를 완전히 장악했다. 장수왕,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북위에 국서를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5세기 백제의 계로왕입니다. 북위에 국서를 보내죠. 내용이 좀 치욕적이죠. 지금 계로왕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죠? 고구려의 장수왕이잖아요. 북위에 사신을 보내서 되게 치욕적인 것. 우리에게 군사를 도움을 준다면 우리 딸이 이쁘지 않지만 당신에게 북위의 황제에 처벌을 주겠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왕자가 있는데 앞으로 후대를 계승해야 할 사람인데 당신은 황제국에 쓰고 있는 마국간에 왕이 타고 다니는 마국간에 똥치우는 사람으로 보내겠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 친딸을 처벌을 주고 자기 아들 왕위를 계승한 자에게 마국간에 똥치우는 사람으로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좋겠을까요? 결국은 계로왕이 죽죠. 결국은 북에서 남의 나라 전쟁에 이 짓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4번, 1번, 2번, 3번, 4번 가죠. 한 사군의 낭낭을 축출하고 고전 이 땅을 완전히 수복하게 하겠다. 이거 미천왕에 대한 얘기. 4세기 초에 미천왕에 대한 얘기. 미천왕이 어디를 점령합니까? 미천왕이 어디를 점령하냐고.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서안평이라고. 이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서안평이었다고. 서안평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낭낭을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 미천왕 시기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야, 고구려가. 여기 국내생에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 뜻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느냐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옛 고조선 영토를 회복하는 뜻이에요. 한반도 북부까지.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 즉, 고조선의
옛 영토를 해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일명 이 작지를 뭐라 불러요? 한사군을 다 몰아내고 옛 고조선 영토 회복하면 어떻게 완전한 고구려한 나라로서 영토 확장되고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국력도 강해지고. 이 정책을 뭐라 불러요? 그렇지. 7급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다물 정책이라 불러요. 오케이? 이때 고구려 군 이를 뭐라 불렀어? 다물 군이라 불렀다고. 고구려 군인들을 다물군이라 불러요. 오케이? 고구려 군대를 뭐라 부른다? 다물군이라 부른다. 하나 더. 1913년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김창수 선생이 끌고 다니는 무장단체가 있어. 간도 이것도 뭐라 불러? 여기도 다물군이라 불러.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 선생님 이번에 다물군이 나왔는데 틀렸어요. 어이씨 미치지 이러면. 김창수는 신치호 선생과 함께 창조파라서 이승만 정권을 탄핵시켰고요. 임시정부 시기에.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창수군요. 이해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훗날 오늘날의 성균관대학교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김창수 선생은요. 네. 선생님 대학교 1학년 때 김창수 선생의 유명한 책 심산유고를 읽었어요. 김창수 선생 책 제목이 심산인데요. 심산유고집을 읽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추천받아서 읽었던 책이 심산유고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때 저는 김창수 선생을 처음 봤어요. 19, 20살 시절에, 그죠? 만 나이로 치면 20살도 안 됐겠죠. 대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그죠? 네. 딱 대학교 1학년 딱 가자마자 추천을 하나 받았어요. 교수님한테. 이거 한번 읽어봐. 읽어야 됩니까? 이 두께인데? 그건 다 어려운 한자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우리 한글로 다 풀어져 있잖아요. 근데 되게 고생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오케이?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네. 최소한 김창수 선생 정도는 창조파입니다. 창조파 뭔지 아시죠? 창조파, 개조파, 현상유지파 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국민 대표에서 이승만을 탄핵하잖아요. 오케이? 이때 창조파의 신채호 선생, 이때 김창수 선생이 등장한다고 이게. 이게 안창호, 이게 김국. 이때 활동했던 인물이야. 김창호 선생님. 우리 역사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혹시 출제자다가 나는 김창수 하면 내고 싶다고 하면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김창수 두 개 정도 나올겠죠? 여기 다물곤이 하나 나올 수 있고 신채호 선생과 이승만 탄핵할 때 창조파의 이론으로 활약했던 시기를 같이 잡으시면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이 축에 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 7로 가죠. 자, 7번. 다음 1960년대에서 70년대 경제와 문화의 설명 옳지 않는 것.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학이 많이 세워졌다. 1980년대. 1980년대 대학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특히 전두환 정권 때 적어놓으시면 돼요. 전두환 정권 적어야 돼요. 가로 열고 전두환 정권. 학교를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대학교 정원이 막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하나 추가해 거기다가 졸업 정원제가 시행됐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를 한번 쳐보자. 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 정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었어. 그죠? 그럼 30명 모집하는 거야. 근데 20명을 추가해서 50명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는 숫자를 더 많이 뽑아주자는 얘기야. 근데 졸업할 때는 30명만 졸업시키겠다는 뜻이 되는 거야. 결국은 20명이 중간에 중도 탈락돼.
우리 학점을 보면 4.0에서 1.5 미하를 맞으면 학사 경고를 받죠. 학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학사 경고를 1차, 2차 두 번 받게 되고 세 번 받게 되면 잘리는 거야. 도중에.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한 학기에 1.5 이하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 거야. 교수님들께서. 그럼 어떻게 돼? 공부 치열하게 해도 내가 30명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야. 이게 졸업 정원제야. 그러니까 대학교 수 늘어나고 대학교 정원 수도 늘려줬다는 뜻이야. 왜? 너무 치열했다는 거야.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80년대. 예. 베이버 부모 시대들이라는 뜻이야. 지금 2021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베이비 부모는 이미 다 끝났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다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인구가 되게 많았던 사람이고 되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대학 졸업하기 되게 어려웠다. 네. 두 번째,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국민교육원장 1968년 연도 외워야 돼. 국민교육원장 재작년 한번 출제가 됐죠. 세 번째, 반독재 선봉에 나섰던 지식인들은 창작과 비평, 그 다음에 문학과 지성 등을 창간했던 월간지들입니다. 이게 언제냐 물어봐. 66년하고 70년이야. 1966년과 1970년에 만들어진 거야.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이거 뭘까?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에요, 주로. 박정희 정부의 독재 정권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월간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경제 제1주가 표방한 가운데 국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경제 제1주의는 무조건 박정희 정부입니다. 뭐 경제가 1차, 2차, 그다음 3차, 4차 전부 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얘기. 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되게 정치, 경제 되게 잘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문화 파트에 되게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8번 가죠. 문제 8. 다음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세조 집권 이후 공신 세력으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세조 집권 이후에 훈구 세력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공이 인정돼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는 과정, 훈구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 훈구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관학 학풍을 계승하여 문물제도 정비 크게 해야 했다. 훈구 세력. 왕실과 혼인한 애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장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 15세기 훈구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농업 생산량의 발달로 인한 부와 상공업 이익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애로서 다스려야 한다. 애약을 중심으로 하는 왕도 정치보다는 주례에 의한 통치점, 주례 밑줄 긋습니다. 소학, 향약 보급을 통해 성리학적 질서를 세우려했다. 이거 16세 살림에 대한 얘기. 답은 3번. 중앙집권 체제 강조하였고 대무역에 관여했다. 훈구 세력들. 문제 9번으로 바로 갑니다. 다음 근대화 과정에 체결된 각 조약에 관한 내용은 옳지 않는 것. 이런 형태의 문제도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1번 강화도 조약. 76년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반영된 불평등 조약이다. 그죠? 불평등 조약을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몇 가지 들자면 치해복권이 인정된다는 거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본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죠. 치해복권. 일명 같은 말로 영사재판권이라 불러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이거였죠. 치해복권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미소통상조약 결과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으로 체육대가 규정됐다. 맞습니다. 체육 밑줄 긋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조미에. 조영 80년 체결됐습니다. 치해복권이라는 규정이 있었다. 네. 영국이 치해복권을 우리에게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네 번째, 조로 통상조약. 청나라가 알선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합니다. 청이 알선한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조약을 맺게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친러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친러 세력이 성장해서 이 성장한 친러 세력을 이용해서 러시아가 직접 수교했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러시아가 직접 수교했다. 우리나라의 친러 세력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뭐 이범진, 이한용 이런 인물이 친러 세력이죠. 훗날 이한용 같은 사람은 친일로 돌아서죠. 울산의학을 계기로 해서. 그 뭐라고 해요? 이한용은 이렇게 팔색조죠. 이렇게 확 바뀌어. 되게 정치를 좋게 평가하면 흐름을 잘 읽는 사람이고 21세기 우리 학자들이라든가 공부하는 수험생자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되게 색깔을 탁탁 바꾼다는 얘기는 줏대가 없어 보인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뭐 대표적인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한용이긴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군주와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759년 발해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스스로 고려국왕 대음무라고 하였다. 몇 줄 보시죠? 대음무는 우리 알다시피 발해의 문왕입니다. 발해 문왕에 대한 이야기. 보죠. 옳지 않은 것. 당의 안사의 날을 계기로 요하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문왕 시기에 안사의 날 계기로 당현종 시기죠. 당현종 시기에 양귀비하고 놀면서 사랑에 빠지면서 국정이 파탄돼 버렸어요. 그때 나타난 게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양귀비는 쉽게 해서 자기 뭐 12번째 아들의 뭐 며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자기 며느리를 왕비로 취했던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뭐 역겹죠. 이렇게 되면 안사의 난을 계기로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즉 양귀비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응이란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문왕 시기에. 대응 말고 하나 더 추가하면 연호를 대응, 보력이라는 연호를 하나 더 사용하게 됐죠. 보력이라는 단어가 정효공주 무덤에서 사용됨을 갖다가 증명하게 됐죠. 넷째 딸 정효공주 무덤에서 아버지 연호가 보력이라는 연호가 한 번 더 나오죠. 대응, 보력. 신라의 대립관계를 해소하려고 상설교통로를 일명 신라도라고 그러죠. 신라도를 개설하였다. 어디에서 중경에서 신라까지. 문왕에 대한 얘기.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을 진출하였다. 이건 선왕입니다. 10대 선왕 시기에 말갈을 완전 복속시키고 요동까지 완전 다 장악한 님을 선왕 시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점이 되겠죠. 문제 11번. 보죠. 다음 조선시대 노비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사료는 볼 필요 없게 되겠죠. 노비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으니까. 1번 혼인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그죠? 노와 비는 결혼할 수 있죠.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죠. 노비도 당연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죠. 물건이죠. 사람이 아니니까. 자신의 재산 소유는 불가능하였다. 아니죠. 노비 중에서도 산노비, 에고노비는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집도 가질 수 있고 토지도 갈 수 있고 가축도 가질 수 있고 됐죠? 또 특이한 것은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산노비 중에서도 에고노비에 해당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자, 선후관계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얘기. 기억이죠?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회로는 1998년, 용로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뭐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회로는 배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건 버스를 이용했다는 거죠. 두 개 다 잡아야 되겠죠. 회로와 육로. 두 번째 질문. 연평해전 1999년입니다. 이 연평해전은 주로 우리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하급 장교 시험 보는 거 뭐라고 그러지? 하사관으로 입대하는 애들 뭐라고 그러지? 응? 응? 직업군인 되기 위해서 하사관으로 이렇게 입대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하사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뭔가 예전에는 물론 예전에도 하사관 지원해서 그냥 가죠. 네. 이렇게 볼게요. 네. 하사관 준사관이라고 그러나? 준사관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게 연평해전 자주 나옵니다, 이게. 공무원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내본 거야. 네. 혹시 그쪽 쪽에서 나오는 문제를 우리 시험에도 혹시 나올까? 군사 문제 부분에 있어서 통일 부분과 관련돼서 연평해전이 나올까 싶어서 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록수 부대의 동티모르 파병 1999년 여기가 10월이죠. 연평해전이 6월, 동티모르가 1999년 10월입니다.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 파견. 그 다음에 전남 하순, 전북 고창, 경기 강화, 고인돌 2000년도에 유네스코에 문화 등록됐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곳이니까 최소한 그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 중 시기가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추구기죠.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생도 알겠죠. 세종대왕. 밀랍 대신 식자판을 재료 조립하는 방식의 인쇄술을 창한 능률을 2배 향상된 이것도 세종대왕.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 뭐죠? 칠정산 4편. 4번 백리척을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했다. 백리척. 정상기의 동국지도. 영조도 인물입니다. 18세기. 백리척. 심리수도 알아야 되겠죠.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갈수록 더 정확도가 좋아지는 거죠. 심리는 4km고요. 백리가 어떻게 40km가 되겠죠. 점 하나가 4km. 여러분 차 끌고 차를 운전해 내비를 찍고 40리를 갔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찾아갈 수 있나고, 모르는 낯선 길을 못 찾아가요. 4km 찍어주고 찾아갈 수 있는, 직선로는 상관이 없죠. 고속도로 가면 직선으로 쭉 가니까 우리가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시골 비포장도로 뭐 이런 데를 간다 쳐봐. 지방에 못 찾아요. 우리는 지금 내비 10m 앞에 찍어줘도 가끔 선생님 길 헤매거든요. 우측으로 빠지면 모르고 쑥 지나간다고. 다시 우측 내려갔다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속된 말로 생쇼를 하고 가거든. 가끔 선생님 실수하거든요. 10m 앞에서 알려줘도. 요거 잡으시면 돼요. 네. 됐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
다음 우리나라 역사 속에 부산에 대한 설명. 이야, 되게 다양하게 내놨네. 예. 부산에 대한 설명, 뭐 강화도에 대한 설명, 뭐 공주에 대한 설명, 가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지역사에 대한 부분을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 강화도조에서 근대적인 개항이 이루어졌다. 부산, 원산, 인천. 맞죠? 1876년, 1880년, 1883년. 그 인천의 재물포항은 뭐야? 1883년에 개항됐다 보시면 돼요. 인천은 항구도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조선시대 향교가 설치되는 정원은 50명이었다. 그 부산은 동래부란 게 있다고. 지금도 부산에 동래구가 있죠. 예. 부목군현 이렇게 나온다고. 부목군현. 향교 학생들의 인원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죠. 90명, 50명, 30명입니다. 부목군현. 대신에 하나 빠졌는데 이게 도호부란 게 있어요. 이렇게. 도호부는 70명이에요. 도호부는 70명이에요. 옛날에 아마 인천이 아마 도호부였을 겁니다. 인천 도호부니까 인천의 향교 인원은 70명이 돼야 되겠죠. 학생들 정원에 대한 얘기. 이게 나올 때가 됐다. 선생님이 봤을 때 출제 가능하다. 숫자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크다. 출제 가능으로 본다. 뭘? 부목, 군현, 90, 50, 30, 도부 70만 딱 슬쩍 집어넣어. 숫자 가지고 장난치기 되게 어렵죠. 현장 가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래서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연습 될 수 있는 방법 계속 써보시라고. 아셨죠? A4 꺼내셔가지고, 부목, 군현, 95, 2, 3, 70 빠졌는데, 도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살짝 70만 집어넣으면 돼요. 숫자 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향교가, 부산에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네 부니까 동네는 9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을 9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임진왜란 당시 정발의 부산진 전투와 동네부서 송상이 있었다. 가끔 정발과 송상현을 바꾸는 수가 있어. 사람을 서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 정발. 우리는 임진왜란 이런 걸 긍정이 아니라 부정하고 싶어요. 우리 실패했으니까. 부정, 부산진, 정발. 살짝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전쟁은 임시수도였고 발췌기원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1952년에. 옹졸하죠. 전쟁 중에 본인이 장기 집권하겠다고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버린 인물이 이승만이기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5번 보죠. 다음 현대사에 전개된 사실이다. 시기순으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전투부대라고 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입니다. 베트남 파병입니다. 전투부대 뭔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맹호부대하고 백마부대입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구체적으로. 두 번째, 군사정권의 연장호대에 반대하여 강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0년 5.18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즉 신군부죠. 전두환 신정부에 대한 반대죠.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세 번째, IMF 체제 벗어나기 위한 노력. 1997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서 IMF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보통 IMF로부터 차관을 받아서 국가를 다시 살릴 때까지는 보통 한 50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4년 만에 IMF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미국 말로 영어로 서프라이즈, 코리아 서프라이즈, 대단한 나라다. 어떻게 남들 50년에 걸쳐 갚을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갚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프라이즈,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때 전 국민이 어떻게 해요? 반지를 전부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뿐만 여성들 뒤는 뭐 이거 저거 막 다 쇠붙이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인 가입했다. 예. 1991년 노태우 정부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 유엔에 가입한 조건이 뭐죠? 나라여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태우 정부 때 북한을 나라로 봤다는 얘기 하지 않았더니 나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 나라로 인정되는 나라만이 가입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남쪽에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옳은 것. 신인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한성에서 을을 일으킨 이래 한성에서 의 밑줄을 꼽아 1919년 김희독립선언 얘기예요. 3.1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에서 을을 일으킨 데 30일간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강복하고 항구이 영원히 자주독립의 복리로 우리 자손 여민의 세전에게 임시 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 사료는 꼭 보셔야 돼요. 이 사료는 되게 많이 나오는 기출 사료예요. 써놓으세요 앞에다. 기출 다수 사료죠. 예. 신의일치 중해협응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 배경으로 옳은 것 1번 거적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난 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자, 봐. 3.1운동이 우리가 되게 자주 얘기할 때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실패 원인을 자주 제가 얘기하지. 한 3가지 정도 얘기하지. 그죠? 일단 우리가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나라가 없었잖아요. 무정부.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지도자가 되게 부족했다는 거야.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 번째, 가장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죠 또. 비폭력이었다는 거야. 우리는 대동이 만세만 해쳤다는 거예요. 근데 쟤들 총풀이를 들이댔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92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는 거죠?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3.1운동을 기점으로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한반도에도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얘들이? 북에 건너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를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방향이 정해지죠. 무장투쟁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정부잖아요. 그 3.1운동이 어떻게? 세계 정부가 만들어지죠. 제일 먼저 연해주, 상하이, 한성. 근데 배가 3개로 배가 3개잖아요. 선장이 3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계 정부를 하나로 뭉친 게 1919년 9월 달에 9월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출발한 거예요. 세계 정부가 하나로 흩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족한 부분 하나씩 또 지도자는 또 특히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한반도에 대해서 불가능하지만 중국이라든가 간도 지역을 건너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지도자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 결과 이 3가지에 충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사의 3.1운동은 되게 큰 전환점이 됐다. 중요한 단어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애들도 우리를 대하는 게 바뀌어졌잖아요. 문화 통치로 바뀌잖아요. 네. 자, 갑시다. 거적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난 후 조직적으로 독립운동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배경으로 옳은 것.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자치론이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민족협동전선 운동이 전개되었다. 신간에. 자, 이광수 같은 사람, 채린 같은 사람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주장한 게 뭐죠? 민족적 경륜에서, 잘 봐. 이광수가 발표한 게 민족적 경륜이죠. 여기서 뭐죠? 민족적 경륜을 통해서 우리 조선이 일본이 조선을 통치한 걸 인정하자는 거야. 그걸 조선으로 하여금 우리 조선을 통치하게 하자. 자치론 얘기해. 자치론을 주장한다고. 이광수가 1920년대 초반에.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신간회가 만들어져서 이걸 주장하는 자들, 일명 이 사람들 뭐로 보는 거예요? 기회주자로 본다는 거예요. 기회주자를 어떻게 일체히 벽에가자. 이광수, 채린 이런 민족 지도자로 출발했던 사람들이 배신해버렸다고.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신간회 강령에 나왔던 대표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각지의 무장 세력을 결제할 필요가 있었다. 중일전쟁은 1931년이죠. 그죠? 그래서 30년대 뭐가 돼? 중반에 관내무장 투쟁이 일으킨다. 30대 중반에 관내무장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방략을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갈등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이승만의 이임통치론이죠. 국제국에 맡겨서 우리 임시정부를 가져가다는 뜻이죠. 이때 신초가 이승만을 신랄하게 비판하죠. 신초 비판 내용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 나라를 팔아먹은 이한용은 나쁜 놈이다. 근데 봐요. 신초 선생님입니다.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누구?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 영어에 보면 모아된 용법을 쓰고 있다고. 봐. 있는 나라 팔아먹었다고. 이한용이 울산의학 때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우리나라 지금 없잖아. 나라 빼앗겼잖아. 그럼 임시정부에 그나마 임시정부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근근히 운영하고 있다고. 근데 이승만이 국제기구에 이임통치하자는 거야. 우리는 국가를 끌고 나갈 리더십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제기구에 맡겨서 이임통치하자. 일종의 신탁통치 비슷하게 하자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이승만을 엄청나게 비판하죠.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 더 나쁜 사람이다. 그 결과 1923년에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국민대표회 통해서 이렇게 탄핵이 결정되잖아요. 아까 방금 언급드렸던 거 있잖아요. 국민대표회에서 창조파, 신채호, 한화서, 김창숙, 그 다음에 개조파, 안창호, 그 다음에 현상유지파, 김구, 결국 이승만 탄핵됐고, 이 세 개 단체가 뜻이 맞지 않아서 창조파, 개조파는 떠나게 됐고, 그 상해 일정을 끌고 나간 사람은 현상유지파였던 김구 선생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김구 선생 되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 이 세 개 조직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잘났어. 나라 빼앗겨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이 임시정부 하나 가지고 주도권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거야. 똘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거든. 결국 국민대표 결과 이승만은 탄핵됐고, 다 떠나게 됐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 하나만 남게 되는 거야. 하나만 남았을 때 문제점이 뭐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주석제가 가는 거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 주석제를 갈 수밖에 없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주석제로 개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봐봐. 이승만이 탄핵됐잖아. 이승만이 탄핵되면 대통령 역할하는 사람이 한번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야. 응? 그렇지, 박은식이야. 박은식이 해야 할 일을 볼까? 개헌이야, 개헌. 그 개헌의 결과는 뭐야? 주석제야. 그 주석 선출된 사람이 누구야? 김구 선생이야. 그래서 김구 선생이 어떻게 주석제를 끌고서 강력한 리더십. 원래는 주석제는 독재잖아. 주석이라는 단어가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현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지가 법도 만들고 사법부도 기능을 가지고 있고 행정 기능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행정부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다음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45년 말 현재 남한의 토지 소유 상황. 답, 전, 개. 저는 밭을 얘기하고 답은 논을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네. 이게 밭전자야. 네. 논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물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답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결국은 지금 뭐야? 농지개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지개혁에 대한 얘기. 설명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였기 때문에 적산농지는 제외된 게 아니라 적산농지에 포함됩니다. 적산농지란 적의 재산의 줄임말입니다. 즉 적이란 얘기 누구죠? 일본 애들이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자 도망가고 난 다음에 주인 없는 땅이야. 그걸 적산농지라 불러. 그래서 농지개혁법에 적산농지가 포함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포함됩니다. 우리 땅이죠. 그죠? 우리가 강제로 빼앗겼던 땅들이잖아요. 적산농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지가증권의 투매로 농업자본이 산업자본을 일부 전하는 계획이다.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대부분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의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상당수 실패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상의 대가는 연간 생산량의 3배가 아니라 30%를 5년간입니다. 수정하시 바랍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죠. 연간 생산량의 30%를 5년간 연부상환이라고 불러요. 생산량의 30%를 5년간에 걸쳐서 매년, 연부란 말 매년 뜻이에요. 연부상환한다 이런 뜻이, 연부상환한다 이런 답이 돼야 됩니다. 연부상환한다. 네 번째, 1949년 제도 농지개혁법 시행은 6.25 전쟁으로 중단되어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1949년에 법이 시행됐고 그 다음에 1950년에 6월 25일 6.25 전쟁으로 수도됐고 6.25 전쟁은 1953년에 끝나야 되겠죠. 53년에 어떻게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시행이 된 거야. 되게 복잡해. 농지개혁법이. 북한은 1946년이에요. 이게 남쪽이고요. 북한은 1946년에 이미 농지, 즉 토지개혁법이 시행돼요. 우리는 농지개혁법이라고 하죠. 북한은 토지개혁법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농가 밭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개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요, 임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을 얘기합니다. 산을, 북한에서는 산도 포함되고 우리는 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다음 동학 농민운동의 폐정개혁 10여 개 중 내용은 옳지 않는 것. 자, 이건 되게 쉽죠. 이렇게 줘버리면 토지 평균 분작. 동학교도들이 주장하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토지 평균 분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양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그걸 토지를 분작해 준다는, 다르게 표현하면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거, 농민들이. 왜냐하면 이 양법에, 모내기법에 성공하는 다음에 생산량이 우월하게 뛰어난 소작농들이면 토지를 빌려준다는 거, 지주들이. 이 양법에 실패한 농민들은 토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n분의 좀 나눠달라는 거지. 그게 불가능하죠. 상업을 이용구입 받지 않겠다. 되게 잘 나와요. 갑신정변 내용입니다. 상업을 받지 않겠다. 자, 봐봐요. 상합미가 있고 유치미가 있다고. 자, 봐봐.
정부에서 백성들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빌려준 쌀을 우리는 한국제도라고 불러요. 그죠? 한국제도라고 하죠. 한국은 원금하고 함께 이자를 받죠. 원금은 이 창고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쌀 10석을 빌려줬다. 이런 사람은 쌀 10석 받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자 있지. 이 유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자가 일부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서울로 올라가는 게 상한미. 지방 정부가 쓰는 게 유침이야.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는 얘기야? 상한미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이게. 그럼 지방 정부가 어떻게? 쓸 돈이 없잖아. 그럼 문 닫아야지. 근데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 지방 정부를. 그럼 봐봐. 상한미가 많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방의 관리와 향리들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부패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패의 고리는 온전하게 향리와 관리가 부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거야.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백성들을 협박해서 속된 말로 삥 뜯어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지방정부의 관리와 향리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도의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뭐 누구 잘못이 아니야. 제도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답은 2번. 공사체를 물론하고 기왕을 무효로 한다. 관리청의 지보를 타파하고 인재를 탕용한다. 그 동학의 폐정개혁 12개 중에 여기 빠진 부분도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꼭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노비문서 소각해달라는 얘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패랭이 갓을 없애달라는 뜻도 나와야 되겠죠. 예. 노비들은 패랭이 갓인 이거 없애달라 요구하죠. 그 다음에 청산가부 제거 허용 주장하죠. 청산가부의 제거를 허용해달라. 결국 이 두 개를 묶으면 신분제가 되는 거고, 이걸 보면 가부제도죠. 이걸 어디에 반영됩니까? 동학이 주장했던 내용이 가보개혁의 1차에 반영돼. 이건 정말 전통적인 문제야. 신분제 해방과 가부의 제거를 허용해달라. 이게 가보 1차에 반영됐다. 별도로 잡아. 그냥 전통적인 문제니까. 문제와 관계없이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에요. 노비문서 소각, 패랭이 갓 없애달라.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 다 없애달라. 가보 1차 개혁에 반영되죠. 그래서 가보 1차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분제가 해방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1894년에.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1894년에. 근데 이런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에 대한 모순점이 드러난 게 하나 있죠. 그게 1923년에 있었던 진주 형평사 운동이에요. 백정들이 진주 지역에서 형평사원, 형평하게 해달라, 평등하게 해달라. 백정들이 신분해방운동이에요. 그래서 형평사운동이 잘 나오고 가보기 신분해방제도 잘 나온 이유가 여기 있어. 두 가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형평사운동을 쭉 사례로 던져주고 이와 같이 유사한 운동이 뭐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고려 최충원 정권 시기에 만적의 난이 신분해방운동과 유사해요. 다 엮어질 수 있어요. 문제를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어요. 출제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윤곽을 다 하나씩 다 잡아보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추리해 볼 수 있어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학자와 관련이 깊은 것은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태고 역사는 신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런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 박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정신이다. 그리고 혼 사상을 강조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대한민국의 형태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일본에 대해 가서 언제든 군합발로 가볼 수 있다는 얘기야. 군합발로 밟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형태니까.
그래서 역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 강토 안에 들어간 역사는 여기 들어가 있다고. 우리 심장 안에, 우리 머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밟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사람을 칼로 찔리고 사람을 협박하고 죽여도 역사는 얘네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듯이 나라는 형태요, 역사는 정신이다. 박은식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게 뭐냐면 독사신론, 신체호입니다.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이론이죠. 일명 이걸 종종론 적어. 1번 질문은 종종론 또는 민족론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신민족주의를 주창했다. 신민족주의는 안재홍, 손진태 이런 인물들이 신민족주의를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일제 청구학계 대항해 진단학보를 발견했다. 이건 진단학회, 이병도와 손진태, 진단학회. 이거 있죠. 보세요. 총독부에서 만든 게, 우리 역사를 만든 게 조선사였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데서 우리 역사책을 지네들 마음대로 재단해버렸어. 근데 이건 되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잖아요. 역사를 주관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편협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 증명할 수 있느냐? 실증주의를 주장합니다. 누가? 진단학회가요.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학자들이 만든 게 진단학회라고. 실제 증명할 수 있나요? 물어본다는 거지. 즉, 실제 증명은 여기 뭐죠? 객관화가 돼야 한다. 객관성 위에 주관이 가미돼야 되는 건데 이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지.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사입니다. 조선사는 편협된 역사입니다. 일본 애들이 마음대로 쓴 거야. 우리 역사를 완전히 구부려버리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 하고 반대하는 게 진단학회라는 뜻입니다. 이병도와 손진태 선생들입니다. 4번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민족혼. 네. 요거 할 때 제가 암기하러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암기상을 가르쳤는데요. 네, 우리 동네에 은식이 형이 살고 있습니다. 은식이 형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형, 유일하게 형태로 나오는 거 은식이 형, 혼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은식이 형, 역사는 형태요, 혼사상, 은식이 형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네, 시험용이야. 시험장 가서 한 1, 2초 만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은식이 형 이렇게 암기하시게 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것의 유통이 가져온 결과로 옳은 것. 숙종 4년 1월 을미 대신과 비변사에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고 비로소 돈을 사용하는 일을 정하였다. 돈은 청하에 통행하는 제하인데 오직 우리나라는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었다. 이에 대신 허적 건대운 듯이 시행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묻자 모두 그 편리함을 말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것을 주저하여 돈 400문을 한 양의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요청하게 되었다. 숙종이라 되겠죠? 네. 상평통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평통보 원래 처음 만든 사람은 인조 때죠. 이렇게 처음 만들었죠. 숙종도 재발행된 겁니다. 네. 결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전한국이 설립되었다. 한참 되죠? 네. 우리가 일본의 수신사를 다녀온 다음에 만든 게 전한국입니다. 화폐를 만드는 걸 만들었다. 두 번째, 은본위 제도 1894년 갑오 1차 때 은본위 제도. 참고로 근본위 제도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근본위 제도는 대한제국식이에요. 은본위하고 근본위 잡아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 화폐 기준을 잡는 거야. 화폐의 기준, 즉 돈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구분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21세기의 스탠다드 주로 달러죠. 1달러에 1,100원이니 1,200원에 따라서 우리 수출과 수입에 관련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적정선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은본위 제도와 근본위 제도, 일명 스탠다드 표준을 잡는 겁니다. 민간은행이 타격을 받게 되었다. 민간은행이 타격을 받은 것은 1904년에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에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한일 협정서라고 합니다. 한일 협정서를 통해서 나타난 게 우리나라의 고문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스티븐슨과 메가타가 들어오게 됩니다. 스티븐슨은 우리나라의 고정임금의 예교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우리가 예교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메가타는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을 하게 됐죠. 기존에 사용됐던 백동화라든가 상평정보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일본 화폐인 엔화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화폐가 일본에 예속되고 말았다. 우리 경제 주권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메가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네, 상평통보는 우리 상업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죠. 특히 대동법이 실시되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주 화폐가 된 게 상평통보가 되겠죠. 네, 상품화 경제가 발달되었다.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뭐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선거 개표도 또 보시고요. 네, 또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수업 참가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